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완배 기자님. 그제 저희가 관훈 라이트 클럽 라이브 때 저널리즘 토크쇼 제1호 주가를 날리고 있는 정준희 교수를 모시고 방송을 했습니다. 네. 정준희 교수님하고 또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또 한 스터디 클럽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얼굴 보고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여기서 스터디란 학과 공부가 아니고요. 그렇죠. 사회과학서적 공부하는 곳이었고 정준희 교수는 신문학과. 그리고 저는 국제경제학과였는데 그 친구의 엄청난 투쟁을 뒤에서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죠. 전혀 그래 보이지 않던데요. 정준희 교수. 그렇게 뭐 투쟁가로서의 그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뭐 정준희 교수를 못 만난 지 한 20년 넘었으니까요. 여전히 방송 보면 그때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참 바르고 똑똑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우 정의롭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정말로 정의로운 투사였습니다. 동기이지만 매우 존경스러웠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정준희 교수가 이야기하다가 화두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완배 기자님의 화두하고 동일했어요. 바로 강경대. 이제 정준희 교수는 공안정국이 어떻게 조선일보의 도움으로 종식이 됐는지 매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되면서 언론학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일보가 또 강경대 열사의 이런 참 비극적인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이 구조화된 언론의 이런 폐단을 보게 했던 그런 이유였다고 하는데 예전에 또 우리 또 이완배 선배님도 강경대 열사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그 시절 90학번들에게는 평생 안 잊혀지는 한 같은 거죠. 정준희 교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정준희 교수는 신문학과를 나오셨으니까요. 아마 그런 데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았지만 진짜 그때는 이 신문 펴보기가 정말로 우라통 터지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유서대필 사건도 있었고 그 정원식 총리가 똥물을 뒤집어 쓰는 장면을 과대에 포장해서 그 무슨 마치 대학생들을 폭도처럼 묘사했던 것도 있었고요. 페류나로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그게 다 조선일보가 대부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아가 기고를 해서 죽음의 끝판을 걷어치워라라고 대문짝만하게 쓴 것도 거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데 앞장섰던 보수 언론들의 책동이었고요. 사람이 죽어가면서 한은 맺히고 억울하고 우라통은 터지고 눈물은 나는데 이미 한국의 언론 상황은 이 진보 진영의 운동을 그야말로 복도들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자살 테러?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 그때는 진짜 가슴에 이 맺힌 게 지금 생각하니 진짜 또 막 좀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걸 복도로 몰아가니 참 끔찍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로요. 쓰레기들의 이제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정의는 죽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누님도 말이죠. 돌이켜보니까 강경대가 삶을 바꿨어요. 사실은 목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안온하게 자랐는데 강경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누님이 이제 개신교 학생운동단체에 있었는데 거기서 강경대 열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단체가 침묵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침묵을 하재요. 그래서 당시 이화여대 그 서클 대표였는데 이화여대 학생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딴 진보적 개신교 학생운동단체를 만들었어요. 실례지만 누님께서 89학번이나 90학번 90입니다. 90. 그게 1990년에 대학을 들어간 사람들에겐 후배를 지키지 못했다는 한이 참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안 지워지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준희 교수님 하고 연락이 끊어진 지 20년 되셨다고? 그렇죠. 근데 요즘 방송에 나오시면서 얼굴을 보고 여전히 똑똑하고 여전히 정의로운 말투로
그 방송을 하고 계셔서 네.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정준희 교수 보고 있는데. 언제 한번 만나셔야죠. 무슨 뭐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한번 연락이 되면 만나서 정준희 교수가 술을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소주 한 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주식회사들이 보통 3월에 정기 주주총회라는 걸 합니다. 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회사들은 1월에 한 해를 시작해서 12월에 한 해를 끝냅니다. 예.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요즘 다른 회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4월에 한 해를 시작해서 이듬해 3월에 마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 이런 회사는 3월 결산법인이라고 하고요. 7월에 시작해서 이듬해 6월에 한 해를 마치는 회사도 있어요. 6월 결산법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우리 일반 상식에 맞게 1월에 출발을 해서 12월에 한 해의 결산을 마치죠. 12월 예. 결산법인이라고 하고 네. 대부분 회사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 실적을 보고한다고 하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그 실적을 정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3월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가 3월에 열리는 이유는 실적 집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1년치 실적을 다 집계하는 거니까요. 틀린 부분 없이 꼼꼼히 점검하느라 2달 반 정도 보내고 3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주주총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3월 셋째 주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건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바로 주주총회 주간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회사들이 하루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주주총회를 하는데 그 슈퍼 주총데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주들 몰려오는 거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회사 한 두세 곳 투자하신 분들이 같은 날 일제히 시간도 비슷해요. 오전 9시나 9시 반쯤에 하거든요. 그러면 몸이 분신술을 쓰지 않는 한 두 곳에는 못 가잖아요. 예. 오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12월 결산법인이 2216개 회사인데 이번 주에만 주총이 484개사가 있습니다. 25%가 다 몰려있죠. 그리고 22일인 금요일에 이날이 속칭 슈퍼 주총대인데 예.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굵직한 회사들 31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분들 가시려면 삼성물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눠서 가야 돼요. 이러라고 지금 동시에 개최를 하는 거거든요. 참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뭐 이게 겹치게 못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본인들 자유를 이어서요. 그러니까 뭐 참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것만 봐도 소액주주들을 얼마나 성가시게 생각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죠. 여담입니다만 미국의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예, 워런 버핏이 이끄는 맞습니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들어보셨으니 김용민 PD님께서는 경제 쪽에서도 많은 뉴스를 다뤄보신 거죠. 그런데 버핏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버핏이 이끄는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도 월가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투자 회사고요. 버핏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주식 투자 하나로 세계 5위권의 부자가 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과 세계 부자 순위 1, 2위를 다퉜는데 요즘은 기부도 많이 했고 또 신흥 부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3위에서 5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주총회를 2박 3일 동안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2박 3일이요? 오.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주총회라기보다 주주들의 축제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버핏의 철학인데 버핏은 철저한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회사의 주인은 오로지 주주다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총회라는 건 주인분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무성의하게 대충 하냐가 버핏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는 무려 2박 3일 동안 주총을 열면서 별의별 행사를 다 합니다. 예. 보통 이 회사 주총이 5월에 열리거든요. 오마하라는 작은 마을, 버핏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근데 주총 계획표를 보면 웃겨요. 첫날이 쇼핑데이입니다. 대형 컨벤션 센터를 통째로 빌려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회사의 제품을 쭉 깔아놓고 저가로 마음껏 쇼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자기가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되면 진짜로 자기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예를 들면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거든요. 수십 년째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코카콜라만 마십니다. 펩시콜라 안 마셔요. 그래요? 예, 내가 코카콜라 주주인데 코카콜라의 주인인데 당연히 내 회사 제품만 써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도 투자한 회사 제품만 쫙 깔아놓습니다. 둘째 날이 주주총회의 하이라이트죠. 애뉴얼 미팅이라고 불리는 회의가 열리는데 버핏이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투자자들의 질문 하나하나를 정말 세세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회사 주인인 주주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허투루 대답을 하냐는 거죠. 네. 우리나라 주주총회에 이재용 이런 사람들 안 나오잖아요.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예, 대표이사가 따로 나와서 혹시 우리 부회장님 주주들한테 험한 질문 받으실까봐 뒤로 꽁꽁 숨겨놓죠. 그리고 셋째 날 행사는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작년에는 5km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라톤에서 자선 모금 행사를 벌여서 그 돈을 전부 기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주 자본주의, 주주 중심주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오로지 주주이기만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록 생각이 달라도요. 이 정도 품격이 되면 싸울 때에도 서로 존중하면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소액주주들 피하려고 슈퍼 주총대회 같은 거나 하고 전자투표 도입 외면하고 이런 꼼수 쓰고 총수는 꽃배기도 안 빼고 이런 자세와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은 차원이 다른 거죠. 요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면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와 멋지다. 나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가 되면 저 멋진 주총에 참여해서 워런 버핏을 볼 수 있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이론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몇 주를 사야 참여가 가능하냐? 딱 한 주만 사시면 됩니다. 한 주만 사도 주주는 주주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한 주당 30만 7,250달러입니다. 한 주 가격이 3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주총 입장하려면 3억 원 넘게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멋진 주총이긴 하지만 우리는 참여할 수 없는 부자들의 잔치인 건 분명한 거죠. 값을 하네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 버크셔 해서웨이 한 100주 있어 그러면은 한 300억대 부자인 겁니다.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네, 여담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그리하여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 시즌이 마침내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총 시즌에서 단연 관심을 끄는 기업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그렇습니다. 두 회사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다시피 조양호 일가가 이끄는 항공사고요. 한진칼은 조 씨가 이끄는 대한항공 그룹의 핵심 지주회사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27일 다음 주 수요일로 예고돼 있고 한진칼 주주총회가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강성부 펀드라는 곳이 주식을 꽤 사모은 뒤에 조양호 일가와 일전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죠. 노조와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들도 이번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을 이사해서 해임시키는 것을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캐스팅 보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고 지분율이 11.56%나 됩니다. 또 국민연금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3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지분율이 7.34%고요. 그런데 아직 국민연금의 태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황금선박에 나온 김경률 회계사 이분이 국민은행 뭐 수탁 관련해서 또 나름대로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조양호 일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분이 뭐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총에서 핵심은 29일 벌어지는 한진칼 주총이 아니고 대한항공 주총인데요. 그렇죠, 달라요. 강성부 펀드도
여기엔 해당하지 않고. 네, 주식이 대한항공에는 없습니다. 강성구 펀드는요. 예. 근데 국민연금은 제 느낌상 김경률 회계사님도 그런 느낌이시라면 제 느낌도 그런데 조양호 이사의 선임을 반대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뭐 명확한 입장은 아니니까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한진칼 주총이 이번 주총에서 핵심이 아니냐면 물론 한진칼이 그룹의 지주회사여서 이 회사를 장악하면 대한항공 그룹을 통째로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진칼 주총은 뭔가 이번에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것을 결정하거나 이미 결정된 것을 뒤엎을 때는 보통 3분의 2의 표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 투표 중에 66.7이 필요를 해요. 그런데 지금 한진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그림은 첫째, 조양호와 아들 조원태를 해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얘네들 임기가 남아 있어요, 지금. 예, 2017년에 공동대표이사가 둘이 돼서 임기가 2020년 내년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을 끌어내리려면 임기 중간에 해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려면 66.7%가 필요합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너무 많은 표가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 좋은 그림이 정관을 고치는 겁니다. 지금 조양호 반대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추진하는 정관 개정안은 임원이 횡령 배임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임원직에서 자동 해임한다. 요 한 줄을 넣자는 겁니다. 예. 요 한 줄을 넣으면 조씨 일가 중에 누구든 형이 확정되면 바로 해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기존의 정관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3분의 2, 66.7%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9일로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66.7이 쉬운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반면에 27일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도 조양호가 대표이사 회장이에요. 그런데 조양호 임기가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조양호가 회장을 계속하려면 이번에 새로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진칼은 조양호 조원태 임기가 남아서 해임을 시켜야 하고 해임시키려면 66.7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대한항공은 조양호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돼야 되기 때문에 선임이 되려면 66.7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쟤네가 66.7이 필요해요. 예. 이 말은 조양호 선임을 막기 위해서 우리 편이 확보해야 하는 표수는 3분의 1 이상, 딱 33.4만 들고 있어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역전이 돼버린 거죠. 조양호 일가가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 지분이 3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양호는 회장에 선임되려면 66.7이 필요하기 때문에 32% 정도를 더 모아야 되죠. 저쪽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편은 만약에 국민연금이 조양호 선임에 반대해준다면 여기서 이미 11%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23%만 더 모으면 조양호 선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제 느낌상 국민연금은 반대할 것 같아요. 이러면 정말 해볼 만한 싸움이 됩니다. 기관 투자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나 외국 연기금 같은 대형 회사들인데요. 국민연금도 그 기관 투자가 아닙니까? 네, 당연히 기관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일단 별도로 빼고요. 나머지 기관 투자가들, 해외 연기금 같은 회사들은 주총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의결권 자문사라는 곳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펀드 매니저 개인 돈이 아니고 고객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멋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되므로 객관적인 외부 전문 기관, 즉 의결권 자문사의 조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권 자문사들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얘네들이 주주총회에 의견을 내면 거의 다 그 의견대로 기관들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가 ISS라는 곳인데요. 의결권 자문사 중에 최고 파워를 가진 회사입니다만 여기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의결권 자문사 중에 상당한 파워가 있는 서스틴베스트라는 것도 역시 조양호의 연임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권고 내용을 보면 진짜 천원이 따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내용을 보면 긴데 한 줄 요약하면 조양호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죠. 네. 만약에 기관들이 이 의견에 따른다면 꽤 많은 반대표가 모일 겁니다. 게다가 참여연대와 이상훈 변호사 같은 분들이 소액주주를 규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 그 대한항공 주식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특히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주주총회에 참여하기 어려우시면 자기의 투표를 위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나 이상훈 변호사에게 투표권을 위임해 주시면 이분들이 소액주주분들의 표를 가지고 주주총회에 가서 조양호 이사 선임을 반대해 줄 겁니다.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www.chout.com입니다. 조아웃.com. 조아웃.com. 네, 예. 네. joaut.com에 들어가시면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자기 의결권을 간단한 절차를 걸쳐서 참여연대나 이상훈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소액주주의 표도 더 모이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회사, 사측도 위임을 받으려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자기 직원들을 상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대한항공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 대한항공이 필사적입니다. 요즘 이런다고 해요. 조종사분들이나 노동자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렇죠. 예. 조종사분들이 항공기 타려고 인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호출이 온다는 거예요. 급하게 사무실로 와보라고. 무슨 큰일 생겼나 막 뛰어가 보면 무지하게 다급한 표정으로 위임장을 내밀면서 여기 빨리 서명하라고. 다른 직원들도 다 서명했어 이러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심코 서명을 하려다가 뭔가 자세히 보니까 이 내 주주 투표권을 대한항공에 위임하겠다라는 위임장이더래요.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지금 대한항공이 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어떻게 뭐 법적으로 제동을 걸 방법이 없습니까? 이건 지금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주들에게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훈 변호사 같은 분이 이 사례들을 모아서 지금 싸움을 따로 준비 중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대한항공은 이런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악랄한 짓을 하죠.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입니다. 요건 불법은 아니지만 저도 웃긴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제 패친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집에 갔더니 출처가 없는 포스트잇이 한 장 붙어 있더래요. 전화번호가 적혀있고 꼭 연락 바랍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는 하고 전화로 연락을 했더니 대한항공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주주인데 이분이 주주인지 이분 부모님이 주주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한항공 직원은 아니고요. 예, 대한항공 직원은 아니고 일반 주주분이신데 주주 명부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집까지 와가지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제발 연락해달라고 한 다음에 연락을 했더니 살려주세요. 제발 위임장 우리한테 내주세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일을 하십시오. 일을 노동시간에요. 주주분들 돌아다니면서 그 짓 하지 말고요. 지금 어쨌든 이 정도로 대한항공이 상황이 다급해진 겁니다. 불법적인 것들은 지금 이상훈 변호사 같은 분과 참여연대가 모으고 있어서 싸울 수 있으니 만약에 불법적인 상황을 당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조아웃이나 아니면 참여연대 같은 데 제보를 해주시고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 싸움은 정말로 해볼만해졌다는 겁니다. 해볼만하다. 그래서 상대가 저렇게 다급해진 거죠. 어쩌면 우리가 주주총회장에서 최초로 재벌 총수의 이사 선임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양호를 대한항공 이사직에서 쫓아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조양호가 설령 퇴출된다 하더라도 지분은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분을 유지하는 데다가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는 한진칼의 대표이사입니다. 조양호가 여전히요. 그리고 대한항공에도 그 아들 조원태가 여전히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양호 하나를 쫓아내는 게 모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시간은 흐르는 법입니다. 자, 대한항공의 아들이 공동대표로 남아있지만 그 아들 2021년 3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이때 몰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임 중에 쫓아내기는 어려워도 임기가 끝나면 재선임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가 조양호를 몰아내는 선례를 남길 수만 있다면.
대한항공과 달리 올해 한진칼 주총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도 내년을 기약하면 됩니다. 내년이 되면 한진칼 대표이사인 조양호의 임기가 또 끝납니다. 아들 조원태도 한진칼 사내이사인데 이 임기도 동시에 끝나요. 얘네들 내년에 한진칼 이사 되려고 또 재선임 시도할 텐데 예. 그때는 33.4%만 확보하면 얘들도 한진칼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배주주로부터 완벽하게 의사결정 구조에서 조씨 일가를 배제할 수 있죠. 뭐 저는 주주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뭐 주주분들은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주가 아니어서 참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리건데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이 애를 쓰고 있으니 조양호 선임을 막는 대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면서 이 주주총회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조양호가 퇴출되면은 이게 그 한진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한국 재벌계에 굉장히 중요한 경고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한 장이 될 수 있다고 정말 믿어요. 네. 다음 주 수요일 주주총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우리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 대한항공 주식이 있는 분들, 작년 12월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분들 반드시 조아웃.com 참여연대로 연락하시면요. 그렇게 해서 또 저희에게 의결권을 빌려주시면은 그러면은 조양호를 반드시 내쫓아서 정의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역사의 첫 발을 함께 내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